중국 앵무새가 있는 방. 작가 이주혜. 위즈덤 하우스. 상상이 지극하면 기억이 된다. 아니, 지난한 기억 끝에 상상이 찾아오던가. 기억과 상상은 그리 다른 영역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은 과거를 상상하기도 하고 미래를 기억하기도 하니까. 헛소리라고. 아니, 연수와 함께 무리를 걸었던 그날의 기억은 반 이상이 나의 상상에 불과할지 모르고 그 기억의 진위는 나조차 믿을 수 없다. 연수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기억할 뿐. 처음 극장에 가서 본 영화는 슈퍼맨이었다. 어떤 어른의 손을 잡고 어슴푸레 한 극장에 들어갔고 자꾸만 뒤로 꺾이는 의자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자마자 조명이 꺼지며 공간이 깜깜해졌다. 와락 겁이 났을 때 눈앞에 커다란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곧 공간의 어둠보다 압도적인 빛이 더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2시간 가까이 꼼짝달싹도 못하고 극장 의자에 붙박인 채 어지럽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스크린에 짓눌렸다. 슈퍼맨이 변신하고 슈퍼맨이 사랑하고 슈퍼맨이 구출하고 슈퍼맨이 날았다. 그날 내게 각인된 장면은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슈퍼맨이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빨리 반대쪽으로 날아 지구의 자전 방향을 되돌리고 결국 시간까지 되돌려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장면이었다. 나는 그 발상에 충격과 다름없는 인상을 받았다.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시간도 되돌아간다니. 되돌리고 싶은 일이 많아 늘 수치스러웠던 여자애로서 나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상상을 했다. 다만 슈퍼맨처럼 날 수 없으므로 지구가 자전하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지면을 꾹꾹 밟아 지구의 자전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빡빡한 트레드밀을 밟듯이 힘주어 지면을 밟아 뒤쪽으로 당긴다면, 그렇게 지극히 걷고 또 걷는다면 한가로이 돌아가던 지구도 결국 항복하고 자전 방향을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었다. 슈퍼맨이 난다면 나는 밟으리라. 꾹꾹, 꾹꾹꾹. 그러면 어느새 발목이 저절로 시큰해지고 시간을 되돌려 처리하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일도 조금은 견딜만해지곤 했다. 상상이 지극하면 기억을 바꿀 수도 있었다. 이제 나는 연수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그게 연수를 되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행여 그것이 혼자 힘으로 지면을 밟아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바꾸려는 무모한 행위일지라도 나는 시도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공백을 만난다면 그 틈을 허술한 상상으로 메꿔야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억은 지금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책무다. 3월의 마지막 날 아침, 연수는 내 집 앞으로 불쑥 찾아왔다. 그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자다 깨어 몽롱한 상태로 눈곱만 대충 떼고 빌라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연수가 오래된 소나타의 시동을 켠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차창을 내리고는 야타 하는 낡은 농담을 던졌다. 조수석 쪽 문을 열자 연수가 아무렇게나 쌓아둔 책탑이 와르르 무너지며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연수의 책들을 주워 역시나 지저분한 뒤쪽 좌석에 대충 던져놓고 조수석에 탔다. 차 안에 진한 커피 냄새가 고여 있었다. 한창 자고 있을 시간인 줄 알면서 다짜고짜 나오라고 책은 해놓고 정작 내가 앉을 자리조차 치워놓지 않은 연수를 향해 뾰족하게 짜증이 솟구쳤다가 연수가 미리 준비해온 내 몫의 커피를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 저게 송연수지. 도무지 어떤 인간인지 종잡을 수 없을 만치 막무가내로 입체적인 사람. 우리 오늘 무리를 걷게 될 거야. 무리를 어떻게 걸어? 가보면 알아. 근데 왜 하필 오늘이야?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만 걸을 수 있거든. 무슨 기적이 계절을 가려? 연수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내 쪽으로 흘낏 보더니 3초 후에 와 하고 웃었다. 네 사케즘은 참 뭐. 촌스럽고 사랑스러워. 물 위를 걷는다는 연수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연수가 차를 세운 주차장에 한탄강 물 윗길이라고 쓰인 커다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물 윗길이란 8km에 달하는 한탄강을 따라 놓인 임시 부교를 걸으며 주변 주상절리 절벽과 풍광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코스를 말했다. 물에 뜬 다리는 플라스틱 통 여러 개를 엮어 만든 형태로 물줄기를 따라 긴 뱀처럼 휘어진 형태가 유연해 보였고 그 위를 걸으면 출렁이는 공기의 부력이 탄탄하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출렁이는 부교를 따라 걷는 일은 플라스틱 통을 매개로 사실상 물을 밟는 일이면서 동시에 물의 흐름을 거슬러 물에서 벗어나는 방식이었다. 출발 지점에서 부교 위로 오르기 직전 연수가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많이 걸어야 하는데 그 신발로 괜찮겠어? 연수가 내가 신은 플랫슈즈를 내려다보았다. 참 일찍도 알려준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연수도 트레킹화나 러닝화 같은 걸 준비해오지는 않았고 나처럼 밑창이 납작하고 얇은 캔버스화를 신고 있었다. 그래, 저게 송연수지. 연수가 앞장서 부교 위를 걸었다. 연수는 성미 급한 노파처럼 상체를 바짝 앞으로 숙이고 걸었다. 다리가 물살을 따라 끊임없이 출렁이는 탓에 걸음마다 힘이 들어가고 어지러웠는데 연수는 물살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서둘러 걸었다. 가끔 기묘한 생김새의 바위를 구경하느라 잠깐 걸음을 멈추면 연수 혼자 저만치 멀어져 있었고 나는 연수를 놓칠세라 서둘러 걸음을 옮기며 미세한 짜증을 느꼈다. 발밑에서 세차게 흘러가는 물이 연신 돌돌돌돌 쏴사사사 하는 소리를 백색 소음처럼 깔아준 덕분에 나는 조용히 연수를 향해 욕을 뇌까릴 수 있었다. 다리가 출렁이는 박자에 맞추어 빈 속도 울렁거렸는데 멀미가 느껴질 때마다 욕을 내뱉으며 견뎠다. 간혹 부교에서 내려와 물가 모래밭이나 자갈밭을 걷는 구간이 있었다. 3월 말인데도 풍경은 쓸쓸했다. 주변의 꽃도 새잎도 잘 보이지 않았다. 초록은 멀었다. 절벽 틈에 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곳도 있었다. 검회색 절벽을 배경으로 보이는 눈은 신경질적인 흰 빛을 내쏘았다. 강가에 깔린 돌덩어리는 현무암인지 검고 잔구멍이 잔뜩 뚫려 있었다. 물 가까운 곳의 바위는 여름철 풍성했던 물이 지나간 흔적을 버짐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마른 갈대가 웃자란 곳을 지날 때는 난데없이 가을이 나타났다. 그날의 한탄강에는 온갖 계절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어디에나 소망이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사람 손으로 쌓은 돌탑이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들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곳에도 사람 손이 쌓았을 돌탑이 있었다. 가능한 자리에도 불가능한 자리에도 소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징그러워. 첫 번째 쉼터에서 노럭바위에 걸터 앉은 연수가 눈 아래 돌탑들을 내려다보며 침을 뱉듯 말했다. 뭐가 징그러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 저 돌멩이들 하나하나에 입이 달렸다고 생각해봐. 저 돌탑을 쌓은 사람들이 속으로 되낸 소원을 돌멩이들이 대신 말한다고 상상해봐. 하늘을 향해 외치는 악다구니 내가 하느님이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고 당장 하늘에서 뛰어내릴 거야. 정말로 간절한 소원도 있지 않을까? 모든 소원이 탐욕스러운 건 아니야. 연수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연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어 공연히 강물에 던졌다. 돌은 물수제비 한 번을 못 두고 흔적도 없이 가라앉았다. 연수가 몸을 일으키며 못을 박듯 말했다. 모든 소망은 무거워. 무겁고 징그러워. 연수가 쉼터에서 벗어나 다시 부교 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엉덩이를 툭툭 털고 연수 뒤를 따라갔다. 수천, 아니 수만 개는 되어 보이는 돌탑들이 어느새 무덤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저것은 하늘을 찌르는 소망의 아우성이 아니라 닿지 않은 소망들이 입을 다물고 쓰러진 거대한 묘지라고. 부교로 올라서기 직전 연수의 발이 묘하게 아슬아슬한 모양새로 쌓여있는 돌탑을 건드렸다. 연수의 동작은 너무 자연스러워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피사의 사탑처럼 기운 채 버티고 있던 돌탑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연수는 그 몰락의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교 위로 올라섰다. 아니, 연수는 정말로 돌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못 들었을지도 모른다. 시종일관 돌돌돌돌 쏴사사사 물살이 내는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려 있었으니까. 나는 행여 누가 보기라도 했을까 싶어 연수 대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작은 돌탑의 몰락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다행인 걸까? 나는 쭈그리고 앉아 연수가 무너뜨린 돌탑을 다시 세워보려 했지만 돌멩이 3개 이상을 쌓지 못했다. 내 손길로는 돌탑을 완성할 수 없었다. 간절함이 없어서일까? 연수는 벌써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방금 쌓은 허술한 3층 돌탑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그중 유난히 매끄럽고 둥글납작한 검은 돌 하나를 슬쩍 주머니에 넣었다. 누가 최초의 기억을 물었을 때 기억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당도한 그 자리에 연수가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이러하다. 내 손에는 끈적이는 어떤 것이 쥐어져 있고 나는 그것을 입으로 가져간다. 그것이 내 이에 닿아 사각거리는 느낌과 소리를 전달하는 순간 입안 가득 상쾌한 단맛이 퍼진다. 나는 앉아있고 엉덩이 밑으로 푹신함과 온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느끼는 동시에 눈앞의 장면으로 보고 있다. 내가 어떤 어른의 무릎에 앉아 손에 든 사과 조각을 입으로 가져가는 게 똑똑히 보인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이 첫 기억을 거울 속 장면으로 이해했다. 엄마 품에 안겨 사과를 먹는 내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시각과 촉각과 미각과 청각을 동시에 작동한 장면이라고. 이 기억이 착각이었음을 안 것은 20살이 넘어서였다. 연수가 보여준 사진 한 장이 내 기억의 왜곡을 바로잡았다. 대학 신입생 시절 연수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연수가 통과 의례처럼 보여준 옛날 앨범에 그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대구 외갓집이 분명했다. 유난히 검은색으로 번들거렸던 적산가옥 마루 위에 20대 중반의 두 여자가 각자 걸음마쟁이 아이를 하나씩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두 여자는 쌍둥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목구비며 옷차림새, 머리 모양이 흡사했지만 각자 안고 있는 아이는 친척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만큼 닮은 구석이 없었다. 연수가 사진 속 네 사람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게 우리 엄마, 이게 너네 엄마, 이게 너고 이게 나야. 연수의 말에 의하면 쌍둥이처럼 닮았지만 사실은 2살 터울 자매인 내 엄마와 이모가 상대의 아이를 안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사과 한쪽씩을 손에 쥐고 있는데 외탁해 눈이 크고 코가 오뚝한 연수는 사과를 들고 카메라를 보고 있고 친탁해 눈이 갸름하고 콧방울도 넓은 나는 사과를 입으로 가져간 자세로 연수와 내 엄마 쪽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첫 기억으로 떠올린 그날 나는 사과를 먹으며 거울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맞은편에 엄마와 연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느껴지는 사과의 단맛과 아삭거리는 감각, 끈적이는 손이 눈앞에 연수를 통과해 재생되고 있었고 나는 연수의 모습을 내 것으로 착각했다.
연수의 방에서 사진을 본 날 나는 20년 만에 오해에서 벗어난 충격으로 얼얼한 상태였는데 정작 연수는 그날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연수가 들려준 첫 기억의 배경은 한강이었고 거기에 이모부가 있었다. 이모부는 연수에게 강변 공원의 꽃을 몰래 꺾어주었고 태양을 닮은 주황색 꽃은 연수에게 최초의 기억이자 최초의 숭배로 각인되었다. 나는 나의 첫 기억에 새겨진 연수의 첫 기억에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간 밖으로 밀쳐진 듯한 소외감을 느꼈다. 연수와 나는 같은 날 태어났다. 이모는 서울 반포에서, 엄마는 구미에서 6시간 간격으로 나란히 첫 아이를 낳았다. 두 딸이 동시에 진통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다가 고향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사는 큰딸에게 먼저 달려갔다. 외할머니는 서울에서 딱 3, 7일 동안 이모와 연수를 보살피고 21일째 되는 날 도망치듯 짐을 싸서 대구로 돌아왔다. 엄마는 군부대 사택에 살던 시절 나를 낳았고 딱 일주일 시어머니 손에 산후조리를 맡긴 후 어기적거릴지라도 제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혼자서 나를 키웠다. 연수와 나는 태어난 날부터 외가 주변 친척들 사이에서 화제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쌍둥이 같은 자매가 쌍둥이처럼 한날에 낳은 사촌 자매는 구경하고 참견하기에 좋았을 것이다. 명절에 대구에 내려가면 어른들은 연수와 나를 훑어보고 당장 비교와 평가를 시작했다. 아기 적에는 서로의 발달 상태를 비교했을 것이고 너도 도리도리 잼잼 할 수 있어? 너는 언제 걸을래? 이가 몇 개 낳는지 보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성적을 비교했다. 솔직히 외모와 발달 정도는 유전에서부터 차이가 났고 자라면서 점점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에 애초에 경쟁 대상이 되지 못했다. 내가 노려볼 만한 분야는 그나마 성적과 인성 정도였는데 10대 초반부터 이모네와 우리 집 경제사정의 격차가 유전자만큼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유난스러운 이모의 교육열까지 가세해 연수와 나의 성적도 점점 차이나게 되었다. 어느 명절 이모가 외갓집 큰방 아랫목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강남은 내신 관리가 중요한데 예체능 과목 교사에게 30만 원을 주면 실기점수 A, 20만 원을 주면 B, 10만 원을 주면 C를 받을 수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보는 척하며 내내 울었다. 3년 전 전역한 아빠가 옛 상사에게 물려받은 치킨집이 쫄딱 망해버린 직후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패가 인성이었지만 연수는 친척들 사이에 세상 착한 딸로 통했다. 우리 연수는 살면서 내 말에 토를 단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딸이지만 참 신기할 정도야. 이모는 늘 연수의 착함과 순종을 자랑했고 그 점은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수가 어른 말을 거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결국 나의 완패는 처음부터 빤히 보이는 결과였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끊임없이 우리 둘을 비교하고 재고하고 평가했다. 아마 실제 경쟁에 나선 사람은 연수와 내가 아니라 엄마와 이모였을 것이다. 연수와 나는 이모와 엄마가 움직이는 장기짝에 불과했다. 언제부턴가 연수를 쫓아가려는 생각을 깨끗이 단념한 나와 달리 엄마는 늘 이모의 등을 바라보았고 제멋대로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확인할 때마다 번번이 서러워하고 불행해했다. 그렇게 10수년을 보내다가 내가 연수와 같은 대학에 들어간 일을 엄마는 반전이자 최종 승리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모는 나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첫 등록금까지 내주는 선의를 베풀어 엄마의 승리감을 퇴색시켰다. 게다가 연수의 성적으로 충분히 의대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여자의 의사만 들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본인은 힘만 든다며 일부러 약대를 골라 하향 지원했음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모의 자랑마다 예민하게 반응했던 엄마는 이때만큼은 그게 자랑인지 못 알아들은 척 연수와 내가 같은 날 태어나 사주팔자도 똑같은 모양이라고 별 근거 없는 말을 반복했다.
눈치 없는 친척들은 이모의 자랑과 엄마의 착각이 상당히 모순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두 사람 모두에게 맞장구 치며 우리 둘의 앞날을 축하했다. 술이 여러 차례 돌았다. 목소리들이 커졌다. 그 떠들썩한 자리에서 가장 겉도는 사람이 연수와 나였다. 어느 순간 연수가 내 옆구리를 찔렀다. 연수는 조신한 말투로 이모에게 잠시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적산가옥이었던 외갓집에는 뒤안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었다. 아마도 뒷곁에 방언일 후미진 뒤안은 늘 습기와 그늘이 고여 젖은 흙냄새를 풍겼다. 연수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뒤안에 숨어 공기놀이를 하거나 소꿉놀이를 했다. 뒤안에는 공깃돌로 삼을 만한 작은 돌멩이가 많았고 소꿉놀이의 재료로 쓸 잡초와 들꽃도 자랐다. 그날 연수는 집 밖에 나가는 척 대문을 열었다가 소리만 내고 다시 닫더니 살금살금 걸어 뒤안으로 갔다. 연수와 함께 뒤안에 온 것도 오랜만이었다. 아무도 쓰지 않아 이끼와 먼지를 입은 대돌이 있었다. 대돌은 어린 날 우리의 부엌이고 무대였다. 연수가 그 대돌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나는 연수를 바라보며 담벼락에 기대어 섰다. 연수가 주머니에서 담뱃갑과 라이터를 꺼냈다. 나는 놀란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연수 뒤쪽 벽을 노려보았다. 연수가 익숙하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급히 한 모금을 빨았다. 흙냄새를 품은 담배 냄새가 뒤안 가득 퍼졌다. 집안에서 왁자하게 웃는 어른들의 소리가 들렸다. 연수가 말없이 담뱃갑을 내밀었다. 나는 어쩐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연수가 라이터를 건넸다. 라이터는 서툰 내 손길에 쉽게 불을 내어주지 않았다. 연수가 라이터를 뺏어다가 불을 붙여주었다.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연기가 갈퀴처럼 목구멍에서 기관지까지 쓱 훑고 지나갔다. 기침이 터졌다. 눈물이 쑥 나왔다. 연수가 클클 웃으며 능숙하게 연기를 내뿜었다. 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연수의 얼굴이 새삼스레 예뻤다. 순간 나는 연수가 단 한 번도 나를 경쟁 상대로 여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연수와의 경쟁을 깨끗이 최종적으로 단념했다. 무리를 걸었던 날이 지나고 다음 날 연수는 사라졌다. 나는 연수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게 그날을 기억해보라고 종용했다. 너희는 쌍둥이 같은 사이가 아니냐고.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연수의 사라짐에 대해 어떤 낌새를 알아챘어야 하지 않았냐고. 지금 생각하면 사진이나 좀 찍어 놓을 걸 그랬다. 연수나 나나 사진을 찍는 일도 찍히는 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리를 걸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날의 일은 오직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해서 증거가 되지 못했다. 부교 위를 걷다가 연수가 걸음을 멈추고 유난히 새하얗게 번뜩이는 절벽 틈새 눈을 가리키며 내일이면 4월인데 눈이 녹지 않았다니 거짓말 같아 했던 것도 내일이 만우절인데 저 눈이 사라져야 거짓말이 되는 건지 저 눈이 녹지 않고 버텨야 거짓말이 완성되는 건지 헷갈린다고 말한 것도 오직 내 기억에만 남았다. 만우절이라는 말이 나오자 우리 둘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는데 그건 연수에게도 내게도 만우절에 사라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연수도 결국 만우절에 사라졌다. 연수는 늘 내 사케즘이 촌스럽다고 놀렸는데 연수의 농담은 고약하고 징그럽다. 나쁜 년. 연수는 성미급한 노파처럼 상체를 한껏 숙이고 물살을 거슬러 부교 위를 걸어가는 뒷모습으로 남았다. 그게 하필 뒷모습이라는 사실에 화가 나서 나는 기억에 기억을 더 씌우려고 이전의 연수들을 떠올리는 일에 골몰했다.
잘하면서 기껏 명절에나 하루씩 만날 수 있었던 연수와 나는 같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가까워졌다. 연수가 대학에 들어간 뒤 이모네는 반포 32평 아파트를 팔고 사당동에 49평 아파트를 샀다. 연수는 주말이면 기숙사에 틀어박혀 있는 나를 제 집으로 불러냈고 나는 이모네 3인 가족 사이에 끼어 어색하게 유기농 재료로 차린 밥을 먹었다. 널찍한 아파트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방이 연수의 방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가 비디오를 보고 음악을 듣고 과자를 먹었다. 연수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감독의 영화를 보여주었고 내가 몰랐던 뮤지션의 음악을 들려주었다. 지금도 LP 레코드판을 턴테이블 위에 능숙하게 올려놓던 연수의 기다란 손가락을 떠올리면 왼쪽 갈비뼈 근처가 뻐근하게 아파온다. 집안에서 연수는 다소곳했다. 이모와 단란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었고 이모부를 등주에서 끌어안으며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보는 연수는 다른 사람이었다. 큰 소리로 요란하게 웃었고 털털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약대 앞을 지나가다 작은 광장에서 같은 과 남학생들과 족구를 하는 연수를 자주 볼 수 있었다. 둘이 같이 있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다들 연수를 궁금해했다. 사촌 사이라고 밝히면 어김없이 못 믿겠다는 반응부터 나왔다. 그 정도로 연수와 나는 닮은 구석이 없었다. 외모도 분위기도 성격도 달랐고 심지어 음색과 말투도 크게 달랐다. 연수와 함께 다니면서 나는 부쩍 지역색이 묻어나는 나의 억양이 부끄러워졌다. 외갓집에 친척들이 모이면 특유의 지역 억양을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연수였다. 이모도 이모부도 아직 고향 말투를 버리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란 연수는 부모의 언어를 물려받지 않았다. 전공 수업 중에 음성학이 있었다. 교수가 강의실에 마이크를 돌리며 각자 주어진 발음을 3번 반복하게 했다. 내 차례가 되어 주어진 모음 발음을 3번 반복했는데 교수가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자네는 영어도 경상도 억양으로 발음하는군. 학생들이 와르르 웃었다. 나는 수치스러웠다. 그날부터 나는 내 어머니의 언어를 버리려고 모진 애를 썼다. 연수와 만날 때마다 연수의 말투를 귀 기울여 들었고 녹음기에 저장하듯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혼자서 그 말투를 흉내냈다. 말할 때마다 연수로 빙의했다고 상상했다. 첫 기억 속에서 엄마 품에 안겨 사과를 먹는 연수를 내 모습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나는 나를 연수로 착각하고 혀를 움직였다. 내 생일날, 그러니까 연수의 생일이기도 한 그날 고향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낯간지러운 말을 건넸을 때 엄마가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낯설어졌나 하고 수줍게 웃어주었던 순간 나는 드디어 연수의 언어가 내 모국어가 되었음을 실감하고 기뻐했다. 강요된 경쟁 상대에서 어느새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연수가 나의 3학년 전공 수업에 청강생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교수도 약대생이 현대 영미소설 수업을 들으러 왔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였다. 과 동기들도 연수에게 관심을 보였고 일부 복학생 남자 선배들은 노골적으로 연수와 연결해달라고 졸랐다. 오직 연수만 주위의 술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 자체에 집중했다. 연수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성취한 모더니즘과 의식의 흐름 기법에 대해 교수와 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학생이었고 왜 제임스 조이스는 가르치면서 같은 시대에 같은 사조로 활동한 버지니아 울프는 가르치지 않느냐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유일한 학생이기도 했다. 교수는 연수의 말 한마디에 흥분했다가 낙담하기를 반복했고 그런 연수를 꼴보기 싫어하는 애들이 늘어났다. 기말고사 직전 나는 연수와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리 과 여학생 하나가 전해달라고 했다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 나대지 좀 말래. 물론 연수에게 그렇게 전해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지만 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